예, 161페이지에 중개보수 및 실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로 가보면은 15줄 적어 놓은 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해서 점검한 적 있잖아. 겸업.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절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어났잖아. 본절하는 게 바로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 3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소리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받든지 아니면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럼 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로 권리금인 거야. 그럼 권리금은 알았어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 업무도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그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그걸 판례를 쭉 적어 놓은 기다. 그래서 마지막 줄 봐봐요. 권리금 부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의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알겠어요? 이 전부 다 국토교통부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뺏겨올 때, 알겠어요? 남의 글을 뺏겨올 때 출처를 다 단다 안 단다? 단다라는 겁니다. 건교부 전자민원이면 그걸 표시를 해두고 판례 입장이면 판례를 표시해두고 법조문이면 법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표시를 다 달아두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뭐다 무시하시면은 나중에는 법 공부 제대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몇 조 몇 항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 판례 사건 번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연도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알겠어요? 건교부 전자민원인데 뭐 2006년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읽었던 이 내용은,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이 지식은 판례 입장이 그렇다.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아니면 국토교통부마다 전자민원 답변이, 유권해석 답변이 그렇다. 이런 근거는 뭐다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1번에 이제 중개보수로 들어갑니다. 법조문 32조 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돼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동그라미 쳐요.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의뢰인이 아닌 자로부터는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소리다요. 알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개업공인.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그 중개보수라는 금전의 의 및 성격을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66페이지까지 윗부분까지 166페이지 윗부분까지 그래서 윗부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법조문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론. 뭐를 뭐다 따져보자 하느냐. 이런 게다. 중개보수라는 게 뭔지, 개념이 뭔지, 이거 알아보고, 그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이 권리의 뭐다, 성격이 어떤 성격의 권리인지, 그런 걸 따져보자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이 순수한 이론적 분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개보수가 뭡니까? 물으면 답하나 뭐하나? 뭐하죠? 법조문에도 중개보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문이 안 나와요. 중개보수가 뭡니까? 읽어봐요.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완성에 대한 중개인이 완성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대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중개보수라고 그러고 그 중개보수는 우리 32조 1항에 따르면 누구로부터 받는다? 의뢰인으로부터 받는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중개인이 완성에 대한 완성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중개인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완성시키지 못했다라면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소리예요. 중개인이 완성.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점검했지만은 뭐다? 요거 중개 완성된 때 요때 뭐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요때 뭐 받는 거다?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중개 완성된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다? 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 의사표시가 뭐다? 합치된 때. 이렇게 봐야 된다. 요거 합치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작성하더라? 거래계약서 작성하더라. 이거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이론적. 그럼 실무적으로 가면 이때 중개 완성됐다고 봐도 보수 내놔라 하면 준다는다. 안 준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론이 중요하다, 실무가 중요하다? 아니지. 이론이 더 중요하죠. 이론이 더 중요해요. 실무는 이론에 입각해서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다 이론을 갖다가 변형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론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실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어요?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봐봐요. 대표적으로 이 사례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매매 거래를 알선해가, 중개를 해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의를 봤다 안 봤다?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봤어요. 그럼 중개 완성됐나 안 됐나? 됐죠, 이론적으로.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있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오늘 매수인이 계약금을 안 가왔다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내일 사무실에 다시 와가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합시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내일 기다리니까 두 분이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더라. 알겠어요? 안 오고 두 분이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가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거기서 이전登기까지 마쳐버린 거예요. 보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지.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 작성해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무슨 논지 알겠죠? 그럼 보수를 주겠나 이 사람들이? 안 주지. 알겠어요?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뭐다? 소송 걸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거야.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는 이끌어냈다 안 이끌어냈다? 이끌어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은 왜 된 거다? 완성된 거다. 그 반대 급부로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실무가 중요한 안 한 게 아니지만은 이론이 더욱더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 이론을 착실히 쌓은 상태에서 실무 경험을 많이 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무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이론을 뭐다? 변형시켜 가면서 일 처리하시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중개보수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그게 이론이고 법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실무로 가면 뭐다? 초과해서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 상황에 맞춰가 적절히 받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받아 챙기더라도 아이고 법정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니까 법에 위반이다 하는 거 알면서 받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단속당하더라도 뭐다? 억울하다 생각을 한다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것도 앞에서 일반법, 특별법 강의할 때 했어요. 복덕방해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소기업을 하는 자, 소기업이 오늘날의 중개업 아닙니까? 중개업을 하는 자는 상법 46조 11호 상법 제4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상인임이 명백하다, 명백하지 않다.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46조 11호 상법 4조 찾아보라 소리는 뭐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앞에서 다 이야기해드렸어. 알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다, 상인 아니다? 상인이다. 그래서 상인인 이상, 알겠어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상법 61조 상인의 보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개를 부탁한 의뢰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양갈로 2번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에 난데 반갈로 1번에 발생 동그라미 칩니다. 두 줄을 읽어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유효한 중개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발생한다 해놨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 완성을 무슨 조건으로 해서 정지 조건 동그라미 치고 하여 발생 내지 성립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보수청구권을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 완성이 결국 정지 조건이다. 중개 완성하는 게 정지 조건이. 정지 조건 동그라미 쳤죠? 그 밑에다가 중개 완성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 정지 조건의 내용이 뭐예요? 이리 물으면 중개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정지 조건부 쌍무 계약이거든. 중개 계약이. 그럼 정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뭐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따라서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 완성 전에 또 뭐가 가능하고 양도가 가능하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까지만 다른 교재 다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무슨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까지 적어놨어요. 판결문은 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전부 명령이 뭐고 추심 명령이 뭐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니까 지압부터 돼요. 어쨌든 양도가 가능하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 말뜻은 중개보수청구권이라는 이 정지조건부 채권도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부명령, 추심명령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면 또 밑에 각주 47번 읽어보면 되고 바쁜 사람은 안 읽어봐도 되고 절대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은행 근무하신 분들은 추심명령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위에 올라가지고 지급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아까 앞에서 봤잖아.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의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즉 효력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효다 무효하다? 무효다. 극하는 판례다. 다만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한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줄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거 줄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 판례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해 놓은 거는 위에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이고 밑에 거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진 않고 행위를 했을 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 판례는 등록규정 위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종중이 나왔는데 종중이 그 소유의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약정 동그라미 치고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 그거 줄 거예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약정은 총유물을 관리 처분하고자 하는 약정이 아니다라는 소리야.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에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상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중회의의 결의가 없이 보수 지급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거죠. 여러분들 민법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또 자주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재 보면 또 수록도 안 해놨어. 알겠어요? 그 다음 164페이지에 두 번째 줄부터 또 판례가 한 10대 줄 쭉 적어놨어요. 이 판례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일단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이 판례가 10몇 줄 적어놨지만은 왜 문장이 기냐면 민법에 위임 계약에 관한 규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발견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매수인을 발견해가 소개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매수인을 발견했어. 그럼 내일 지금 매도인한테 소개시켜 줄라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내일 소개시켜 주고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내일 중개 보수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 된다? 중개보수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 된다?
기대되는 그 찰나에 오늘 밤에 매도 의뢰인이 집 안 팔랍니다 하면서 뭐다 들러와 본다는 거예요. 집 안 팔랍니다 하면 들른다 하는 거는 매도 중개 의뢰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내일 되마 기대되는 중개 보수가 들어올 것이 딱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매도 중개 계약이 해지당함으로써 기대되는 중개 보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럼 기대되는 중개 보수만큼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해가지고 이 매도 중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뭐 한다 하는 판례예요. 근데 이 판례가 왜 뭐 민법의 위임계약하고 관계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위임계약하고 관계되느냐 하면은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은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라요. 아니라서 민법 책에도 안 나와. 근데 민법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680 몇 조쯤에 나오거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조문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위임계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계약으로 바꿔가 공부한다? 중개계약으로 바꿔가 공부하면 돼요. 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중개계약은 민법상 무슨 계약관계와 같다? 위임계약관계와 같다고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민법의 위임계약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의뢰인은 언제든지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의뢰인은. 그런데 다만 하는 단서 규정이 있어. 민법의 조문을 보면.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뭐다?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무슨 시기에 해지하마? 불리한 시기에. 이 상대방이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지. 위임계약과 바꿔서 생각을 했잖아. 그럼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해지하면은 그 해지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불리한 시기에 의뢰인이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지 않는다? 져야 된다라고 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당했다.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되면 매수인 소개해가지고 중개보수 수입이 기대되는데 하루 전날 밤에 중개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민법의 위임계약 조문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기대되는 중개보수 금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했어요. 왜 그러냐? 매도인과 매도 중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도인이 언제든지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고서 중개를 접수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상대방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특별히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리 보는 거야.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시기에 해지함으로써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 판례가. 읽어봅니다.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까? 다음표.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이다.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건물 임대 중개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중개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 즉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이하에 불문하고 중개 완성 이전에 중개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중개계약 체결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으므로 수임인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완성 전에
중개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중개를 받은 건물 전체에 대한 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되는 중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제가 용어를 막 바꿔서 읽었어요. 바꿔서 읽었어요. 수의민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판례가 이해가 되죠? 그런 게다. 그런데 이 판례를 이해한 결과 가만히 보면 이 판례는 상당히 누구한테 불리한 판결로 작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판결로 작용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판례를 이렇게도 해석하는 걸 수험서에는 안 적겠지만은 제가 올해 연말에는 이제 대학 교재를 갖다가 좀 편집을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거기는 또 추가가 넣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판결이지만 우리나라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중개계약이 전속이에요, 일반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이다.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해서 나온 판례로 보여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중개계약이 있잖아. 요 사건의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이거나 독점 중개계약 관계라면 이 판례가 이렇게 나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전속적 중개권한, 독점적 중개권을 부여했는 경우라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특별히 불리한 시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런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전속 중개계약이나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한다.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 5개월로 약정이 되지만 약정하지 않으면 몇 개월이 돼요? 3개월이 되잖아. 그럼 3개월 기간 동안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 권한을 확보한 거다, 안 거다? 확보한 건데 유효기간이 설정된 전속중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언제든지 그 전속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슨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봐봐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속이 되는 게야. 알겠습니까? 보수의 보장도 받으면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함으로써 기대되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조성될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 다음 반갈로 이번에 중개보청구권의 행사 동그라미 칩니다. 행사하려고 하면 무슨 조건이 성취돼야 되노? 무슨 조건이 성취돼야 되노?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정지조건. 정지조건의 내용이 뭐다 그랬어요? 중개완성이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중개완성이 될 것 하면서 나오잖아. 알겠어요? 근데 동그라미 1번에는 유효한 중개계약이 존재할 것 하는 거 왜 적어놨냐? 유효한 중개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도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행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보수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이 됐다가 정지 조건인 중개가 완성이 되면 행사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알겠어요? 매매 중개료 청구권은 즉 중개보수 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한다 뭐한다. 그 결국은 아무리 중개행위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소리잖아. 오른쪽에 3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중개완성 간에 무슨 관계가 존재한다? 인과관계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인과관계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놓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열 번째 줄쯤에 가면 그러나로 가요. 그러나. 그 위에 거는 하급심 판례라서 직접 출제의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럼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고 그러나는 대부분 판례거든. 한번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도를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를 한 경우 중개행위와 거래계약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자세인데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매매 거래를 갖다가 성사시키는 중개를 하는데 이 매수인을 갖다가 제가 소개시켜 준 거야.
매도 의뢰인한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매도인이 이 매수인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가 매매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저는 중개를 했지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야. 알겠어요? 근데 저분은 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선 소개한 상대방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선 소개한 상대방은 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저 사람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지. 그럼 매매 계약은 체결됐나, 안 됐나? 됐죠? 저도 중개를 한 적이 있기는 있나, 없나? 있죠. 요 두 분 사이에 중개를 했죠. 근데 제가 행한 중개 행위와 이 두 분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선 소개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의뢰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한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받을 수 없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기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다르게 설명할까? 우리나라에서 관행화된 중개계약이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그럼 제가 이제 의뢰인입니다. 이거 다 개업공인중개사. 요도 의뢰하고 요도 의뢰하고 요도 의뢰하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이죠. 자, 세 군데 의뢰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이제 제하고 거래할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합니다. 그 노력하는 게 바로 중개 아닙니까? 알겠어요? 각자 중개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 소개한 상대방과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무슨 행위를 했음에도?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왜 못 받는다? 이 두 분이 행한 중개행위와 제가 체결한 매매 계약은 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근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수 못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되는데 보통의 사람한테 물으면 이 두 분은 왜 개업공인중개사 두 분은 보수 못 받아요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한 주제에 왜 보수 받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실무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두 분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라면 보수 받죠? 그렇죠? 받는 이유가 뭐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 두 분이 행한 중개행위와 제가 체결한 매매 계약 사이에는 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방법은 질문 던져보면 알아요. 질문 던져보면 그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답을 하는 표현이 있잖아, 표현. 그 표현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공부한 사람의 표현. 저 사람은 공부는 안 했는데 경험이 많은 표현. 둘 다 맞긴 맞아도 알겠어요. 경험칙에 따라서 답을 한 사람이 있고 뭐 공부한 책에 근거해 가지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딱 구별해 뭐 공부했는 사람이구나 안 했는 사람이 답은 나온다. 제가 한 가지 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그랬어요. 발견했는 기라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공법과 관계되는 거고 우리 실무하고도 관계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말고 중개실무. 이 학교 보건법에 보면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하는 게 있다 없다?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하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이 바뀌었더라고. 용어가 바뀌었더만, 용어가.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원래 제가 알고 있기는 학교 보건법상으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런 명칭을 썼어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뭐 절대 정화구역, 그 다음에 뭐 상대 정화구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칭이 다 바뀌었더라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요 명칭은 교육 환경 보호구역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바뀌었냐? 절대 보호구역 이렇게 바뀌었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상대 보호구역 이렇게 바뀌었다. 뜻은 같아요. 알겠습니까? 용어가 바뀌었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무슨 제한? 업종 제한. 그래서 중개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중개 실무에서 중요한 거다. 알겠지?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니면은 상대 보호구역인지 절대 보호구역인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그 나오면은 이게 나오면은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무슨 제한이 뒤따른다? 업종 제한이 뒤따르니까 그 업종 제한의 내용을 확인해가 임차 의뢰인에게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당구장 영업도 때도 안 하는 뭐다? 절대 보호구역인데 당구장 하시면 장사 잘 될 깁니다 하면서 임차 의뢰인한테 임대차 계약 알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그럼 결국 봐봐요. 학교보건법에 보면 무슨 제한 규정이 나온다? 업종 제한 규정이 나온다. 요 이치만 알면 시험 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절대 보호구역은 어떤 업종은 안 되고 상대 보호구역은 어떤 업종은 안 되고 그것까지는 뭐다? 무슨 법을 찾아보면 나온다. 학교보건법 찾아보면 나오는 거지. 뭐. 그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범위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말로 찾아봐. 알겠지? 제가 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이 질문을 했는데 골치 아프더라 이 말이지. 알겠지? 자, 제가 물어봅니다. 녹지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그 도시지역이지. 알겠지? 도시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뭐다? 도시지역입니다.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녹지하는 이 단어를 보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한 가지 더 그럼 그거 맞춰서 할게. 개발 제한 구역 하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건 도시 지역이에요, 관리 지역이에요, 아니면 농림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지역이에요. 아니면 관리 지역이에요. 아니면 농림 지역이에요.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구역이잖아. 구역. 지역이 아니잖아. 구역이잖아. 도시 지역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있을 수 있고 관리 지역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있을 수 있고 농림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응? 지역은 중복적으로 지정한다 안 한다? 뭐 한다?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 그런 게 어딨노?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 그런 게 어딨노? 그렇지? 근데 지구와 구역은 뭐다? 그 지역 지정된 위에다가 덮어서 지정하는 거예요. 덮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그 땅의 일부를 뭐다? 개발제한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그 땅을 뭐다? 개발제한구로 지정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지? 요 지구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미관지구 하잖아. 그러면 우리 중심상업지역 하는 게 있나 없나? 있죠? 중심상업지역 하는 게 있잖아. 그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 위에다가 무슨 지구? 미관지구 덮어서 지정하는 게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제와 구역은 지역제를 뭐 하는 거다? 지구를 지정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지역제를 뭐 하는 거다? 보완하는 거야. 보완. 알겠어? 보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에 해당하는 뭐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니까 중심상업지역으로 나와. 그런데 보니까 미관지구로 나와. 거기다가 방화지구로 나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과 건물은 뭐다? 중심상업지역이면서 뭐 미관지구면서 뭐 방화지구인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거의 뭐 건물 손 못 댄다고 봐야 되지. 미간지구나 방아지. 미간지로 가버리면. 자, 그 다음. 이게 다 실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뭐다 이야기를 한 거야. 마인드를 바꿔놔야 돼. 자, 그럼 됐고, 165페이지에 방갈로 3번에 중개보청권의 소멸도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죄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끝. 뒤로 갑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관련 판례하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고 그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 해제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즉 중개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까? 그것이 당사자 간의 뭐다? 합의에 의해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거 줄 거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무슨 법의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준용 동그라미 치면 돼.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판례를 하나 찾았는데 알겠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참고했을 거. 그럼 민법의 소멸시효 몇 년을 적용하면 될 거냐? 한번 봐봐요. 중개보수는 매매 중개에 관한 이임사무처리나 약정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그것이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사건이 아니었으니 명부상 뚜렷한 바. 원판결이 그것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민법상의 일반 채권이었다고 단정하였으면 정당하다. 이 대법원 판단이에요. 결국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데 3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몇 년? 10년으로 보는 것이 좋다. 맞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 의견이 있어요. 반대 의견이. 이 판결과 반대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민법에 3년짜리 단기 채권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그 단기 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걸 보면 법무사, 변호사의 보수는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돼 있다? 3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도 뭐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 채권하고 성질이 같다고 봐야 된다? 다르다고 봐야 된다? 같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민법 규정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 채권은 3년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채권도 뭐 몇 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 3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런 반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판례가 10년으로 나와 있다 지금. 근데 이 판례가 71년도 판례인데 좀처럼 찾기가 힘들어요. 그 출제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낸 적이 없어. 알겠어요? 그 다음 방갈로 4번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해놨는데 이 조문은 몇 년 전에 신설됐습니다. 자, 신설되지 않았다 치고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한다? 취합부는 중개 완성된 때, 당사자가 합의된 때, 알겠어요? 맞죠? 그런데 현실은 그때 준다는다?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아예 조문을 신설해버렸어요. 현실을 반영해가. 한번 읽어봐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뭐로 정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대통령령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뭐에 따르되 약정 동그라미 치고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지급한다? 줄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럼 잔금 지급 시 아닙니까? 그럼 우리 현실을 반영해가 법정을 이리 만들어 놔본 거예요. 그러면 약정이 우선입니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우선입니까? 약정이 우선이지. 약정이 우선인 거야. 그럼 빨리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약정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약정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럼 약정이 없으니까 뭐다? 언제 잔금 지급 시 되는 거야. 이게 현실을 반영해가 뭐다? 법정을 명시해 놨었어요. 그렇지. 하도 뭐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련해서 실무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만 아예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넣었다. 최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럼 양갈로 3번 요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 여기서부터 이제
보수 계산과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해야 한다 그랬죠. 그거 줄 거예요.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뭐과 뭐로 구별?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구분, 그거 주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건축물 중에 이게 주택이냐 주택 외냐 애매모호한 건축물 때는 면적 갖고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과 미만을 줄 거는 거는 위치 바깥뿐만 오다 X다 주의하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 주택이냐 주택 위에냐 구분할 때는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 공부를 기준으로.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다 주택 외다? 주택 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방갈로 1번에 그래서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그라미 1번 별표. 이거는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주택인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영의 즉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영의 시행규칙에서는 범위만 정해놓고 대구 광역시 조례로 따로 정한다라는 소리다. 서울특별시 조례로 따로 정한다라는 소리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국토교통부 영의잖아요. 끝에 규칙 제20조 1항 돼 있죠?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 영의 정하는 범위야. 그래서 국토교통부 영에서는 일반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얼마?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얼마? 0.8% 이내. 임대차 뒤에 등자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등을 동그라미 치나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마. 주택인 물건에 대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마.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상한요율은 몇 프로? 0. 제가 등을 동그라미 치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중개 완성했다 하잖아요. 0.8%인 거야. 그 매매 교환 뒤에는 등이 없잖아. 등이 없잖아. 그러면 매매 교환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이고 임대차 등 가는 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계약이다.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럼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즉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도 있겠지. 다를 수도 있던데 그때는 어느 조례가 적용이 된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정한 기준에 따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다 이 말이지.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이 분사무소에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중개 완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부산광역시 조례, 대구광역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어느 조례가 적용되는 거다? 대구광역시 조례가 적용되는 거다.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했잖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대구광역시 조례다 이 말이야. 방갈로 2번 주택 외죠. 주택 외. 1번 별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한다. 아예 그만 조례에 위임시켜놨다 안 시켜놨다? 안 시켜놨다. 국토교통부 영에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부터가 이제 국토교통부 영 시행규칙 제20조 4항의 내용이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가 1호가 이제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요. 1호 1번 번호 왼쪽에다가 적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리 적어 놓으면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1번 번호 왼쪽에다가 그 가나 있죠. 가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출 것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었는 오피스텔을 무슨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밑에 표가 적용된다라는 거야. 밑에 표가. 밑에 표를 보니까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 등은 얼마? 0.4%. 이 표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왜 외워야 되느냐? 이거는 조례에 나오는 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영에 나오는 표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뒷페이지 봅니다. 2번에 제1호 외의 경우했어. 제1호 외의 경우했는데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주택 외 중개대상물이잖아. 그렇지?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도 1호 외의 경우죠? 그렇죠? 토지, 상가, 뭐 공장 이런 게 다 1호 외의 경우에 들어갑니다.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뭐 협의해서 결정한다면 관로를 줄 거나요?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즉 매매 교환 거래냐 임대차 등의 거래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냥 뭐다? 0.9% 범위 내에서 자 협의하여 결정 동그라미 칩니다. 협의하여 결정 동그라미 칩니다. 그렇지?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토지 매매 거래를 중개 완성했잖아. 토지 매매는 뭐다? 주택 외잖아요. 1호 외죠? 주거용 주택 아니잖아. 그럼 몇 프로까지? 0.9%까지 협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의뢰인이 협의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몇 프로로 협의해 주마? 0.5%로 협의해 주마. 0.5%밖에 못 받는 거야. 안 해주는데 뭐. 알겠지? 안 해주는데 뭐. 알겠지? 그러면 의뢰인이 협의만 해주마. 몇 프로까지 협의할 수 있다? 0.9%까지 협의할 수 있다. 그 소리다. 알겠지? 근데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실제 자유 줄 거예요. 실제 자유가 받고자 하는 그거 줄 거예요. 실제 자유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다가 뭐라 명시 줄 거면 됩니다. 명시. 그럼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이 0.7%면 0.7로 명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서면이 뭐뭐 있어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 요율표, 그 다음 뭐 업무 보전관계 증서 그 네 가지를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양가로 4번에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을 봅니다. 네오박스는 공식이에요. 공식. 요율 곱하죠? 한도액과 있으면 한도액과 비교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곱하기 2를 한다는 것은 쌍방으로부터 받는 보수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는 거야. 근데 계산 문제 낼 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은 이리 물으면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율도 가르쳐주고 한도액도 가르쳐주기 때문에 뭐만 알면은 거래 가액 동그라미 쳐요. 거래 가액만 알면은 이제 보수는 산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밑에 5번째 줄에 중개 보수 요율의 적용 대상인 거래 가액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네모박스 있죠? 별표. 1번 임대차 중 보증금액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대. 다만 법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 미만 동그라미 칩니다.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 차임액에 얼마를 곱한 금액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라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할 때는 작은 거, 큰 동그라미 치면 되고 3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하는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번호 왼쪽에다가 무슨 계정이라고 적으라 그랬어요? 점유 계정이라고 적으라 그랬다 말이지. 알겠어요? 점유 계정. 근데 이걸 또 점유 계정이 뭡니까? 물으면 뭐다? 알긴 알겠는데 말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알겠어요? 점유에는 권한이 있나 없나? 점유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권한이 어떤 게 있으면 돼? 점유하려고 하면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그 권한은 어떤 게 있으면 돼요? 전세권도 그거는 전세권. 내가 전세권자면 뭐다? 점유할 권한이 있나 없나? 있지. 또 뭐 지상권, 뭐 지역권. 제일 대표적인 걸 이야기 안 하고 소유권에서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알겠지? 제가 왜 권한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점유 계정이라는 말 뜻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점유에 뭐가 있는데 권한이 이렇게 있는데 권한이 이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권한을 뭐 한다? 고친다. 점유의 권한을 뭐 한다? 고치는 거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전세권을 가지고 이제 점유하게 되는 걸 고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점유의 권한을 뭐 하는 거 고치는 거. 그게 점유 계정이지. 여기 바로 그런 거야, 이거.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둘 이상의 거래가인데 둘 이상의 거래 중에 하나가 전세 거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을 팔고 이사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 다시 무슨 계약 체결해가? 전세 계약 체결해가? 전세권의 근거해가 정정하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 금액만 정해가 보수를 받아라 라는 소리잖아요. 됐죠? 그 다음 밑에 대법원 판례 봐봐요. 이 대법원 판례가 여기서부터 오른쪽까지 열 몇 줄이나 쭉 적어놨다. 길죠? 대한민국 수험서 교재 중에 이 한 개 판례를 갖다 이 열 몇 줄씩 적어놓은 교재는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세 줄, 두 줄, 요래밖에 안 적어놨다. 자, 일단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는 것은 관로를 줄 거예요.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그거 줄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권 매매 거래를 중개환송했을 때의 요율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에이? 계약금 플러스 기납부금 플러스 프리미엄. 그렇지? 여기 거래가액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총 분양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포함시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뒤에 놔두고 일단 지금 여기까지 뭐예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분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 완성시키가 중개 보수를 받겠죠? 좀 많이 받아 먹고 싶나 적게 받아 먹고 싶나? 많이 받아 먹고 싶어.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면은 거래 금액이 커야 되나 작아야 되나?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을 키우려고 하니까 총 분양가에다가 P를 합친 게 커지겠던 거거든. 계약금에다가 기납부금에다가 뭐 프리미엄을 합산하니까 금액이 적어져. 그 총 분양 대금에다가 뭐 프리미엄 합치면 거래 금액이 커지고 그 보수를 좀 더 많이 받겠거든. 자기는 그게 합법인 줄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착각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받는 것이 합법인 걸로 착오를 일으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다? 법정 중개보수 초과됐나 안 됐나? 초과됐지 않느냐? 근데 자기는 그게 합법인 걸로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법률의 착오라 그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자, 형법 제16조 조문 제목이 법률의 착오로 돼 있어. 어떤 문장이 있느냐?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거 줄 거예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거 줄 거예요. 하나여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그러면 법률의 착오가 이 조문이면은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명심해요.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말해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하라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줄 거는 걸로 갑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할 당시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야. 일반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을 중개하는 것이어서 교받은 중개보수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으니까 처벌한다. 처벌 안 한다. 처벌한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한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면은 뭐 처벌 안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그 시험 출제위원이 법률의 착오라는 용어를 구사해가 시험 지문 구사하면은 많이 틀릴 거예요. 이 판례 공부를 했는 수험생도 뭐 이것만 알거든. 처벌 안 한다. 처벌한다 참. 처벌한다로 다 외화가 시험장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처벌한다 하는 지문은 안 나오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시험 지문에 보면 이게 처벌한다는 소리인지 처벌 안 한다는 소리인지 몰라가 틀리는 수험생 많이 나온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한다. 그 다음 2번에 실비를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장대로라면 실비의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다. 그런데 이 실비라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중개완성과는 무관하게 청구 그거 줄 거예요. 중개완성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실비는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로 가봐라. 중개완성을 시키지 못했으면 실비 달라해도 주나 안 주나?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비라는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중개완성을 시켰든 못 시켰든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개완성의 종류가 두 가지라 그랬는데, 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지나면 됩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무슨 업무 수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무슨 업무 수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 확인 설명하는 데 소요된 비용. 그렇죠? 확인 설명 업무 수행하는 데 비용. 여러분들 봐봐요. 자, 이것도 마인드가 있어야 되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비가 들어가는데 실비가 들어갈 수 있는 중개 업무가 뭐가 있어요? 실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업무가 뭐가 있어요? 교통비. 그 교통비는 왜 들어가요? 현장 답사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현장 답사는 왜 해요? 그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상 중요사항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또 뭐 들어가요?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이런 거 발급받아요. 그거 왜 발급받아요?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상 중요사항을 뭐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거잖아요. 결국 이 중개 업무에서 실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업무 수행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확인 설명 업무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확인 설명 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 설명할 사항이 뭐고? 권리관계잖아. 권리관계. 그래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그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왜 이전이냐?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 하지만 왜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한다 쳐봐요. 설명은 누구한테 하노?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매도인을 대신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가 설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전 의뢰인에게. 알겠습니까? 그럼 아까 에스크로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가는 거는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다가 계약금 등을 예치하게 되면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그 보정 설정 비용, 그게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인데 누구 돈을 반환해 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한 거예요? 매수인 돈이죠.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일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전이냐 취득이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단순히 외우면 헷갈려요.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이전 의뢰인한테,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의뢰인에게 깨우쳐야 돼. 그래야 문제 풉니다. 응? 그러면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170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라요.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라 하는 측면에서 대구광역시 조례를 수록하려고 하다가 서울특별시 조례를 수록했어요. 알겠어요? 대구광역시 것도 거의 똑같다. 알겠습니까?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알겠어요? 밑에 그 표를 보면은 상한 요율에가 옆에 보면 뭐 한도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액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보수 계산 문제 낼 때 한도액을 출제위원이 제시해 주면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점 주의 좀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뭐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한번 감을 잡아요.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인 중개들, 이 조례는 주택과 관계 있는 거잖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조례하고 관계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게. 그렇죠? 이 조례는 주택 외의 물건하고는 관계가 없어. 무슨 방식의 요율제? 역누진 방식의 요율제. 서울특별시 조례 그 표를 봐봐요. 모르겠나 이 단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고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아닌데 시스템을 이해하면 표를 분석하기 쉽잖아. 거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율은 높아요, 떨어져요? 어? 작아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인 중개보수는 알겠어요? 요율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말이에요. 금액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래 금액이 오를 때는 중개보수는 얼마? 거래 금액이 오를 때는 중개보수는 얼마? 금액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뭐 요율을 정해놓는 거다. 알겠습니까? 요율. 알겠어요? 이거 실무로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다 금액으로 바꿔달라 한디. 요율로 0.6%, 0.5%만 적어놨잖아요. 이거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 요율 범위 내에서 뭐라 협의하는 거거든. 협의. 그 협의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아예 고마 거래 금액이 요구 구간일 때는 중개보수는 얼마? 거래 금액이 요구할 때는 중개보수는 얼마? 아예 정액제로 딱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의뢰인하고 개업공인회사 간에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실강이 벌일 필요가 없다.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71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에 기출문제가 있죠. 틀린 것은 해놨는데 5번 지금 봐봐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 뭐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옵니까 X입니까? X죠.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가 아니고 뭐 사무소 소재지 조례 아닙니까? 근데 이게 26회 기출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봐요. 이 26개 기출이면 급비 한 3년 전밖에도 되나 말이지. 그렇죠. 근데 3년 전인데 그 이전에 5, 6년 전 5, 6년 전에도 요 5번 지문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또 나왔고. 자, 그런데 자, 5년 전, 이거는 3년 전이 되네. 알았어요. 지문을 제가 바꿔보고 똑같이 적어볼게요. 5년 전에 출제된 문제는 일어났어요. 지금 3년 전에 거는 뭐다? 지금 요 시험 문제 5번 지문에는 이 글자가 요 있나 없나? 없죠? 그럼 5년 전에 기출된 문제는 요 글자 집어넣어줬어. 뒤에 거 똑같아. 똑같아. 그러세요. 뒤에 거 똑같아. 둘 다 X죠? 둘 다 X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5년 전에 출제한 시험 출제위원이 있겠지? 그분은 요걸 앞에 써줬어. 근데 3년 전에 출제한 출제위원은 이걸 써줬다 안 써줬다? 안 써줬다. 누가 더 정확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례잖아, 조례. 조례는 주택하고만 관계되는 거잖아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하고 조례는 관계가 없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다?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이렇게 3년 전처럼 빼고 출제했다고 하더라도 출제 오류를 갖고 보지는 못해요. 당연히 요 중개대상물은 주택으로 알아채야 된다, 안 쳐야 된다? 알아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면은 3년 전에 내면은 20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개대상물 적어놓으면 이건 주택일 수도 있고 뭐 주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뭐 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적용되느냐 그걸 물어보면 되나 안 되나 하면서 뭐다 이의신청더라고요. 5년 전에 출제하시는 분들은 뭐다 그 이의신청을 차단하기 위해서 탁 적어줘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쉽나 이게 쉽나.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의신청 때문에 명확하게 출제를 하려다 보면은 문제가 자꾸 뭐 쉬워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써주는 거하고 안 써주는 거하고 이게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조문에는 안 적혀져 있거든.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수험생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뭐로 보고 주택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171페이지에 23절 이거 무슨 행위? 금지행위. 관로로 제가 작은 글씨로 무슨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그걸 왜 적어놨느냐? 원래 조문 제목에는 그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금지행위 규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금지행위를 뭐 위반하면 된다는다? 안 된다라는 거죠. 중개보존도 적용되는 거죠. 밑에 표 만들어놨잖아요. 표. 봐봐요. 1호부터 4호까지 금지행위는 몇 년짜리? 1년짜리. 5호, 6호, 7호는 몇 년? 3년짜리. 그런데 7가지 전부 다가 무슨 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 사유인데 누가 위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그런데 모든 상대적 등록 사유가 다 업무정지처분 사유도 돼요. 그러나 자격정지 사유를 적어놓은 건 누가 위반했을 때?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자격정지 사유도 된다라는 소리라. 등록 취소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중개보존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중개보존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만 될 뿐이다라는 거야.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D페이지 172페이지 금지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해놨는데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7가지를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어요? 의의 및 법적 성격 요 6줄 7줄만 설명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3조인데 금지행위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무슨 의무사항을 부작위 의무사항을 어떻게 열거해 놓은 거다?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은 거다. 그 말은 예시사항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열거사항이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겠죠.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법 제50조에 무슨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말이야. 그러면 등이 이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등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무슨 형을 함께 받는다? 벌금형을 함께 받는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어요? 안 되겠다. 몇 페이지 다시 봅니다. 219페이지 다시 갑니다. 그런 기억이 안 나네. 219페이지에 양벌 규정 저 밑에 5줄 읽어봐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요까지 읽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한 글자로 뭐라 그런다?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몇 년 3년짜리 1년짜리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러니까 봐봐.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3년짜리든 1년짜리든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맞잖아. 그러면 이게 등이 금지행위를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주에 규정된 무슨 형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 봐요. 그러면 이 172페이지에 등이 금지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1년짜리든 3년짜리든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거잖아. 따라서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 위반 사례에 따라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1천만 원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단서 규정이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면은 양벌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주의할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검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33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검증인은 아니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행할 경우 14조에 규정된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것이 되어 상대적 등록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 출제하는 스타일이 이래요. 요런 행위는 검증이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 요런 행위는 검증이가 아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지. 요런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검증이가 아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다와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안 쓰고 검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쓴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검증이 7가지, 열거해놓은, 제한적으로 열거해놓은 7가지를 이제 기억하고 해석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상 다음으로 미룹시다. 그 다음에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다 끝내고 실거래가 신고법으로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 주가 모질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까지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을 다 끝내고, 그래가 또 5, 6월 과정에 저 앞에서부터 이제 실무까지 같이 나갑니다. 알겠지? 그럼 5, 6월 과정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 늦어진다? 빨라진다. 알겠지? 공인중개사 법령은 상당히 빠르게 끝내버리고, 뭐,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은 조금만 빠르게 하고, 실무 쪽의 부분을 갖다가 뭐다, 또 지금 보듯이 꼼꼼하게 본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시다.